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벅찬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작년 추석 때 제가 잠입을 했던 MIT의 IHQ 건물로 왔습니다. IHQ가 뭔가 봤더니 이노베이션 HQ입니다. HQ는 아마 헤드쿼터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오니까 무슨 이런 찌라시도 있네 보니까. It's a Sunday, February 22. 예. Entrepreneurship Town Hall with Bill Allott 이런 찌라시도 있긴 한데 예 또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뭐 몰래 잠입을 했다기보다 여기 IHQ는 주중에는 문을 열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MIT 혹시 투어하러 오실 분 계시면 이 IHQ는 그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MIT 게스트 와이파이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 이 웜의 심박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가 어제 많이 봐 주셨습니다. 조회수 한 13,000 나왔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136 개나 되어 있는데 웜의 소통 좀 하고 신문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올라와서 반갑고 어제도 한국 시간으로는 제가 여기서는 하 하루가 좀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1 시, 2 시 지금도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새벽 2시 40 분 요때 되면 신문 기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2시 40 분이고요. 여기 시간으로는 목요일 2월 19일 오후 12시 40 분입니다. 2 시간 차이가 나고 오전 오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새벽에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웜의 심박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찍 올라와서 반갑고 뒷배경이 시원해 보여 눈 호강하였고요. 도서관 전문인과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경이 바뀌었는데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4달 조금 지난 외손자 등에 업고 함께 듣는데 반짝이는 두 눈으로 사랑스럽게 듣더니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후 4달짜리 우리 애기들도 우리 웜의 심박을 들으면 금방 잠이 드는군요. 예. 근데 저희 그 딸한테도 어제 저녁 먹고 집으로 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딸 아토피가 심해 가지고 여기 먼저 3주 정도 있다가 가셨잖아요. 그 3주 동안 계실 동안에 엄청 추웠거든요. 영하 거의 뭐 16 도, 20 도 거기다가 폭설까지 오고 그리고 잠자리도 저희 딸이 있는 집의 그 지하가 비어 있어 가지고 그 지하실을 쓰셨는데 그 지하실에서 3주 동안 저희 아버지는 이 짬뽕 라면을 그렇게 많이 끓여 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좀 짠하죠. 저희가 이래 함께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좀 잘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딸 아토피 심하다고 미리 오셔 가지고 오로지 저희 딸에 대한 식사 건강식 차려 주신다고 3주 동안 있다 가셨는데 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을 저희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이 다 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본인들을 케어를 해 주셨는지 알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일 주일에 한 번씩 항상 이 카톡 페이스톡으로
전화해서 뭐 밥 먹을 때마다 전화해 가지고 1 시간씩 통화하고 일 주일에 1 시간씩.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3주 동안 그 추울 때 오셔 가지고 고생하고 하셨다면서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4달 조금 지난 외손자 등에 업고 함께 웜의 신락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퀸 비니까 여왕벌이시다 그죠? 음 아마 할머니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외손자가 다 알 겁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4달 외손자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청년으로 자라나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설 맞아 며칠 따뜻하니 남도에는 벌써 매화가 조금 폈습니다. 모두에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2월 20 일이니까 좀 있으면 남쪽에서는 어 벚꽃 축제 하겠다 그죠? 한 이제 3월 넷째 주 정도 되면 벚꽃 축제 하겠네요 보니까. 서울이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벚꽃 축제 하니까. 네, 여기가 지금 MIT이다 보니까 옆에서 계속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회의를 영상 회의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지방 대구에 살고 있는 저는 북콘서트 영상 보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북콘서트 한 2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북콘서트도 꼭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 순회 공연처럼 한번 돌아가면서 하자." 요런 얘기가 지금 있어 가지고, 다음 북콘서트는 뭐 대전이나 대구나 아니면 뭐 광주나 고렇게 돌아가면서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배경이 도서관이라 좋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오세요." 하셨고요. 익훅이시라 그런지 훨씬 멋지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건강 관리도 신경 쓰세요." 하셨고요. "꾸준함이 부족한 제가 이 영상으로 또 꾸준함을 배웁니다. 주식이든 인생이든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배경이 멋지고 시원하네요. 눈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하셨고요. "웨슬리 가족들의 성실함이 제 마음속 한켠 울림을 줍니다. 신차 분석에서 모양이 좋다고 하신 종목이 있는데 외인 매수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분석만 하고 못 샀나 답답하셨는데 예. 신차 분석을 하다 보면 그죠? 네, 항상 지금 어서 인턴십 을 안 하고 계시는 우리 다른 채밀턴 분들도 장 끝나면 코스피 200 종목 있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을 제일 많이 오른 순서부터 제일 많이 빠진 순서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오른 종목 한 30 개,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또 한 30개 보면서 특히는 많이 오른 거 그죠? 제일 많이 오른 거를 보면 최근에는 뭐 오르면 플러스 뭐 16% 20 몇 프로 이러잖아요. 그런 종목을 클릭을 해서 커비드 핸들 모형이라든지 급등주 차트가 나오면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차 분석에서도 '이거는 차트가 예사롭지 않는데.' 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얼굴과 옷차림에서 편안함과 행복함이 가득 보입니다. 편하게 기른 수염이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간에 바쁘게 열심히 일한 후에 꿀맛 같은 휴식을 가족분들과 지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고요. 네. 근데 저희 딸이 어 아빠 수염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토피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얼굴이 자꾸만 이제 얼굴에 이래 제가 갖다 대면 따갑다고 해 가지고 어제는 면도를 했습니다. 저도 썸네일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악성 댓글 다 털어 버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 조선일보에서 올린 영상. 네. "5일 지나서 대폭락 온다." 그 썸네일 보셨나 봅니다. 그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무님 인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걸으시고 쉬면서 리셋하시고 오세요. 그러게요. 다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음 연휴 동안 차트의 정석 듣겠다고 올렸었는데 눈은 여전히 남극, 북극 탐험 다큐로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약속 지키려 공부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시간이 참 좋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소속감의 부재는 물이나 음식, 잠이 부족한 것과 같다고요. 팀 체슬리가 있어 참 좋습니다. 아, 내가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소속감이 없으면 음식이나 잠이 부족한 것만큼 그렇게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네요. 근데 피곤하신 모습이 오히려 동네 친한 아저씨처럼 푸근해 보여 좋습니다. 요즘 제가 무슨 얘기하면 "아재 개그 같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애정을 느낍니다. 하셨고요. 멋진 형님 전무님 최고. 우리들도 배워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나도 그런 형 있으면 좋겠네. 하긴 돈 많아도 치열하게 싸우는 형제도 많은데 대표님이 형제 좋으시네요 하셨습니다. 네. 명절 연후에 독서 토론회 북 콘서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2부 영상 보며 너무 부럽고 재밌었습니다. 재테크 박람회 영상도 듣고 싶었지만 그럼 가족들에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잔소리 들을까 봐 살짝 미뤘었는데 보스턴에서 전무님은 독서 토론회 영상도 보시고 몸의 심박도 찍으시고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더욱 따스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네요. 하셨고요. 오늘 또 목표 달성으로 모두 매도 처리되었네요. 랩 얘기하시는 거다 그죠? 네. 오늘 워낙 시장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2월 달에 1월 말에 설정이 됐었던 삼성증권 랩이랑 그리고 2월 7 일인가에 설정이 됐었던 KB증권 목표 전환 랩이 다 목표 달성해서 청산됐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거로 썸네일 때문에 전무님이 욕먹는 건 안 될 일이지요. 썸네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어떠실지요? 속상합니다. 그러니깐요. 저도 속상하긴 한데 네 그냥 냅뒀습니다. 그 본질 자체는 뭐 변하는 건 아니니깐요. 그죠? 어 저도 결혼식 날짜 잡고 하느라 요새 많이 바빴네요. 결혼까지 1년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행복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 봤더니 우리 북극곰님. 북극곰님이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청첩장 꼭 보내주세요. 친방송 때 빈자리가 휘황해 보였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꽉 메워 주셨지만요. 동생분네 가족 비행기표 투척 소식에 또 배우고 갑니다.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어 이게 돈을 이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 당연히 이제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해서 열심히 이제 벌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는 그 처음에 동력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단.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학, 돈을 쓰는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 정립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딱 일 주일 전 비어로든 오피셜 멤버십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올라오는 영상을 보거나 글을 읽어 보긴 하는데 그러고 나면 또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 거는 뭐 여기 웜의 신박에다가 댓글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그 오피셜 멤버십 가입하시면 그 목적이 뭔가 오피셜 멤버십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지금 내 계좌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산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애널리스트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그리고 짜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숙련이 되고 단련이 돼야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어려운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본인 계좌를 그냥 누구 얘기 듣고 유튜브 방송 보고 쉽게 너무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나의 벤치마크 롤 모델을 정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오피셜 멤버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월요일마다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올려 드리잖아요. 올려 드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주식의 비중을 올리고 줄였는지 그리고 그 비중은 또 얼마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중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되게 좋은 책을 하나 읽고 있거든요. 예 퀀트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수학으로 되게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샤넌 클로드라는 그 수학자가 이 켈리 크라이테리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60%인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을 때 게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확률이 60% 니까 내가 얼마를 내 자산에 얼마를 베팅하는 게 맞냐는 거죠. 확률이 60% 면 50%는 높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의 60%를 투자하는 게 맞나?' 그죠? 어 그러면 승률이 80일 때는 80%가 맞나? 근데 20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샤넌 클로드라는 예전에 그 MIT 수학 교수님이셨을 건데요. 지금 그 엔스로픽의 그 클로드라는 그 이름도 이 샤넌 클로드 이 교수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만드신 이 켈리 방정식에 보면 60%의 확률이더라도 내 자산의 20%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실험을 한번 해 봤다고 합니다. 동전을 약간 요렇게 구부려서 앞면이 60%가 나오게끔 해서 그걸 또 그 참가자들한테 일러 줬대요. 앞면이 60% 나오게 이 동전은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참가자의 100명 중에 28명 28%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 실험을 했는데 60% 야? 그러면 60% 면 확률이 높으니까 뭐 내가 또 그 한 1 0 0 원씩 줬다면 뭐 5 0만 원? 아니면 한 방에 60 이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1 0 0원 투자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확률이 60%나 됨에도 불구하고 28%가 파산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실험을 바탕으로
그러면 얼마를 투자를 하는 게 비중을 투자를 비중을 그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그런 걸 이제 방정식도 만들고 해서 사실 이 퀀트에서 저도 이 퀀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80%로 높다 70%로 높은 이 확률에서 '내 자산을 얼마로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게 정말 제가 이번에도 읽다 보면서 '와 이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왜 큰 어려움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옛날에 제가 옵션을 한번 가르쳐 드렸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너무 잘 맞추니까 "아니 이렇게 잘 맞추는데 왜 풀 베팅을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똑같이 본인 계좌를 갖고 혼자서 하다가 7억 날렸어요 그때. 그게 벌써 어 2010년 그렇네요. 2010 년이었었거든요. 제가 그 파생 잘 안 가르쳐 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도 해서 제가 그냥 음 그 방향만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을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풋 옵션 여기서는 콜 옵션 이렇게 섞어 가지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전략 뭐 스트레를 매도라든지 뭐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제가 하니까 아니 그렇게 잘 맞추는데 왜 한 방향 배팅을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이 혼자서 하다가 3 개월 만에 7억 날렸어요. 근데 다행인 게 그분이 7억 날리고 빨리 그 손을 뗐다 그러더라고요. 손 떼서 다행이지 그분이 거기 가락동에서 큰 뭐 청과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계속했었으면 아마 그 청과 다 날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아 이거 앞으로는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다.' 네. 어느 정도 숙련된 어 수준의 고수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걸 함부로 가르쳐 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부터 거의 얘기를 안 했고요. 딱 한 명의 파생 제자가 있긴 합니다. 그 한 명의 파생 제자가 누군지는 아마 한 달 뒤면 모두가 이제 다 아시게 될 건데 그 정도로 이거 얘기하다가 또 3,000 5,000 까지 빠졌네요. 네. 그래서 그 오피셜 멤버십에서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MP를 어떻게 짜는가. 야 이거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 저희 MP대로 가져가는 계좌. 그러면 이 MP대로 가져가는 계좌 1,000만 원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계좌 1,000만 원 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MP대로 가져가는 계좌의 수익률하고 예 내가 직접 '아닌데 여기서는 이거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운영하는 계좌랑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한 6 개월에서 1년 해 보시면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인턴 선배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고렇게 해 보시면 되고 닉네임은 "다시 시작해 보자." 님이시란 말씀이시죠? 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랩 상품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막상 동생들이 조만간 랩 가입하겠다고 하니 겁이 납니다. 그렇죠. 전무님 지금 들어가도 연 15%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지금 설 명절 때 지금 지나고 나서 딱 명절 효과 지나고 나서 또 시장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 연휴 동안에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 봐 주식에 아니면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여 놨던 분들이 '별일 없었네.' 하면서 또 지르게 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 아마 2월 말로는 자금을 이제 안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종목별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가 보고 이 포트폴리오로 앞으로 1년 안에 15% 벌기는
좀 어렵겠다 싶으면 네 일단은 중단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트레이딩 스킬이 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트레이딩 스킬이 들어가다 가다 보니까 5 월까지 이 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출렁출렁하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랩은 저희가 아마 5 월 달까지는 랩 상품은 계속 증권사랑 함께 협업해서 운용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계시니까 "보스턴 억양 영어로 부탁해요."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쪽 캘리포니아 쪽 그 영어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다 발음 엄청나게 이제 굴리는 경향이 있고 보스턴 쪽은 오히려 약간 영국식 발음이 쪼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식이 많이 올라 행복한 설 이후에 시간도 행복해집니다. 어느 계좌는 100% 넘었고 어느 계좌는 38%가 넘어서 너무 좋아요. 팔면 자식과 손주 여행 보내주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현모님 오늘 코 상태가 최상이네요." 하셨고요. 네 여기 와서도 진짜 공기 하나는 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어 일상에서 약간 좀 나와 있어서 그런지 코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제자로 이제 시차가 약간 적응이 되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갈 날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시차가 적응이 돼 가지고 제 딸도 보스턴에 있는데 "보고 싶네요." 하셨고요. "일임하러 채슬리 방문했을 때 설명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던 딸 기억하실는지요?" 네. 기억이 날랑말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 그 따님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계시니 로버트 드니로 느낌이 납니다.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 어학연수 갔을 때인데 그때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을 했었던 그 어웨이커닝이라는 영화였었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그 뭐죠? 뇌성마비 환자로 나오는데 야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실제로 뇌성마비 환자분이 연기를 주연을 진짜 맡으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악당 역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진짜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 착하게 생기셨는데도 악당 역을 했을 때 진짜 악당 같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와 그런 분들 보면 '와 진짜 연기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보면 최민식 씨도 보면 뭐 나는 악마를 보았다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 성웅 이순신 영화 하시던 분이 악마를 보았다라든지 아니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런 데서 보면 어 그래서 '최민식 씨 같은 경우도 진짜 영화를 연극 연기를 잘하시구나.' 뭐 황정민 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설경구 씨 그렇게 '와 정말 연기 지존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배우분들 중에서는 제가 와 로버트 드니로 볼 때마다 '진짜 연기 잘하신다.' 나중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도 있었었잖아요. 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십니다. 근데 그 어웨이커닝에서 그 뇌성마비 환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제가 참 보면서 '아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라고 크게 하나 배웠던 게 뭐냐면요. 그 영화에서 그 뇌성마비 환자가 계속 갈수록 이제 상태가 심해집니다. 심해지는데 거기서 의사인가 간호사분인가 물어봐요. 아침마다 이래 보통은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하면서 뭐 "How are you today?" 뭐 이러면 항상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Never better better." 보스턴 발음으로 하면 "never better."
영어. 고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never better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보면서 '와 지금 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런 표현이잖아요. never better.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야 저렇게 마음을 "너 어때?"라고 했을 때 "never better."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어학연수를 전후로 해서 제 인생이 좀 크게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학연수 가기 전에 저의 모습은 되게 삐딱한 사회에 대한 뭐 아버지에 대한 집에서도 삐딱한 그런 아들이었다면 어학연수를 거치면서 내 마음이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뀌고 오픈 마인드로 바뀌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그리고 항상 얼굴은 밝은 미소를 가진 그렇게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 바뀔 때 크게 영향을 준 영화가 바로 그 어웨이크닝의 로버트 디니로의 네버 베터라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왔는데 예 오늘은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투자 기제 버핏 마지막 선택은 신문. 어제도 요 기사 다루긴 했었는데 이 신문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돼 있어서 오늘 이 기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CEO에서 물러나기 전에 새로 담은 종목은 뉴욕타임즈였다. 뉴욕타임즈 주식을 510만 주 사들였고 요 얘기는 이제 어제 했으니깐요.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평생 신문에 매료돼 온 억만장자의 자신감이자 어쩌면 향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고 강조해 온 버핏은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을 신문 등을 읽는 데 쓴다는 거죠. 지난 2007년 버커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나는 신문 중독자라며 매일 아침 5개의 신문을 읽으며 신문이 없다면 길을 잃은 기분일 거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웜의 심박 중독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좋은 증상이십니다. 워런 버핏처럼 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0대 시절 워싱턴 포스트를 배달하며 신문과 인연을 맺은 버핏은 버크셔 해스웨이를 통해서 수십 개의 지역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 그러나 디지털 전환 흐름에 신문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2020년 보유하고 있던 31개의 신문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버핏의 선택을 받은 뉴욕타임즈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군요. 워싱턴 포스트 등 전통 언론의 침체 속에서도 뉴욕타임즈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총 구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휴버 리서치 파트너스의 더글라스 아서 전무는 "AI는 내일 당장 뉴욕타임즈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고영경의 마켓나우. 신흥국은 성장보다 실적, 지수보다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영경 연세대학교 디지털 통상연구센터의 연구 교수님이시군요. 25년 코스피가 75.7%라는 경이적인 상승률로 불타오르는 동안 MSCI 신흥국 지수도 33.5% 상승하면서 전 세계 지수 ACWI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흥국 시장 안에서도 국가별 성과는 극명하게 갈렸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주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0.5% 올랐고요. 멕시코가 41%, 브라질이 36% 이렇게 올랐는데요. 자원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에 수혜를 입으면서 도약을 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41%, AI 반도체 훈풍을 탄 대만이 30%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10.5% 상승에 그쳤고요. 동남아 저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22%, 말레이시아는 2.3% 밖에 못 올랐네요. 신흥국 투자의 오랜 통념은 높은 경제 성장률이 곧 주가 상승이라는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주가는 현재의 성장 지표보다 실적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고성장 인도가 주식시장에서 거둔 저조한 성적이 그 방증입니다. 무엇이 희비를 갈랐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 주식시장 보면 계속 꾸준히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성적표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좀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가장 돋보인 곳은 베트남이었고요. 수출 기반의 고성장 8%에 더해서 FTSE 러셀의 신흥시장 승격 발표가 결정적이었네요. 베트남 시장이 이 FTSE,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는 요 FTSE FTSE 러셀 지수 신흥시장으로 승격 발표가 작년에 있었군요. 그동안 프론티어 마켓으로 분류됐던 베트남은 이 신흥 이머징 마켓 밑에는 또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또 따로 있네요. 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그 밑에 뭐 코넥스가 있듯이 약간 코넥스 개념 프론티어 마켓은. 요런 베트남이 2026년 9 월에 FTSE 러셀 이머징 마켓 편입을 앞두고 있고요. 올해 9 월에 편입되군요. 선제적인 외국인 자금이 몰렸고 MSCI 이머징 마켓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가 지수도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2% 상승했고, 자원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신규 상장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글로벌 자금을 유인했고요. 반면에 이 질주하는 코끼리 인도의 증시는 기대에 못 미쳤는데,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024년 초에 이미 22에서 24배, 22배에서 24배에 달해서 신흥국 평균의 2배 수준이었고요. 음. 기업 실적이 이 같은 고밸류를 증명하지 못하자 외국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최고 50%까지 치솟으면서 약 10개월 동안 무역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요. 2026년 2 월에야 관세 인하가 결정됐군요. 작년에 인도에 대한 고관세 발표하고 바로 안 낮춰졌었군요. 한편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섹터가 양호한 성과를 거뒀지만 지수 내 비중이 크지 않아서 시장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도가 최근에 중국하고 작년에 러시아하고도 막 이래 손잡고, 그런 모습에 약간 보복 관세 성격이 짙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결국 2025년 신흥국 증시의 명암을 가른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의 내에서 필수 섹터의 존재감과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성장 여부였고요. 일각에서는 달러 약세가 신흥국 강세를 이끌었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가 간 극명한 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이 강세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요. 국가별 구조적 차별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026년에도 그 추세는 계속된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요. 달러 약세면 신흥국은 강세. 요즘 이 종목별, 나라별 디커플링이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 헤지 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같은 나라 내에서도 롱숏을 하거나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에 롱숏도 하고요. 똑같은 이머징 마켓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시장별로 어디는 숏, 어디는 롱. 그래서 골드만삭스 자료나 이 JP 모간 자료를 보면 이머징 마켓 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그런 데도 보면
나라별로 오버웨이트 하라 아니면 언더웨이트 하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예 체리 피킹 하는 예 정말 제대로 된 것만 요렇게 해서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이 브로드하게 까는 거 예 그거는 옳지 않고요. 아까도 여기 보면 세계 지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전 세계 지수 이 ACWI에다가 투자하면 한 5% 정도 수익 나니까 "그냥 이거 투자하면 된다."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주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이 전 세계 지수 ACWI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ETF 해도 되긴 하지만 이왕 주식을 하면 그죠? 그래도 연평균 그래도 한 15%를 목표로 하면서 예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전 세계 지수를 그냥 쭉 깔고 가기보다는 예 열심히 우리 채설료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상승률이 좀 높을 것 같은 그런 ETF나 나라에 요렇게 골라서 투자하는 게 또 투자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음 한국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 창의력 존경한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 봤더니요. 밀라노에서 만난 렌조 로소의 OTB 회장님이시군요. 렌조 로소? 아 저는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만 시청합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유연하고 개성이 넘칩니다. 그들의 창의력을 존경합니다. 지난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본사에서 만난 이 렌조 로소 71 세시라고요? 와. 근데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시지는 않으시다 그죠? OTB 그룹 회장은 딸이 케이팝과 K-드라마에 미쳐 있다며 이같이 말했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다. 한국 현지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소 회장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직접 청바지를 만들어 입다가 1978년 데님 브랜드 디젤을 선보이며 자수성가 신화를 썼고요. 그가 이끄는 OTB 그룹은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질 샌더 등 브랜드를 전개하며 지난해 17억 유로, 2조 한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패션 거장인 조르지오 알마니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요. 프랑스에 LVMH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OTB가 있다는 말도 있다. 이탈리아의 루이비통 같은 그룹이군요. 디젤은 데님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글렌 마틴스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오트쿠티르 고급 맞춤복으로 확장했죠. 마르니는 색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이탈리아 패션에 대해서는 생산의 뿌리에서 차별성을 갖췄다고 자랑하고요. 브랜드의 독립적인 생명력을 존중하면서 정교한 장인 정신을 결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6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성화 주자로 나서기도 했었군요. 밀라노에서 했으니까. 로소 회장은 혼돈의 시대에 올림픽이 서로 다른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 인터뷰는 본지 올림픽 해설위원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북콘스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창의적인 민족이 없다." 음식만 하더라도 이 한식의 종류가 수백 가지 있고 그 밑반찬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밑반찬도 하나하나 보면 예술 아닙니까? 그죠? 아 갑자기 밑반찬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밑반찬이 깍두기예요. 왜 갑자기 이 깍두기가 먹고 싶어지지?
네, 한국 가면 설렁탕집 가서 깍두기랑 설렁탕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아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기사인데, SDI가 배터리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나서는데, 유상증자 대신에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서 재무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SDI는 19일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SDI는 지금 비상장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의 15.2%를 보유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 지분 가치를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84.8%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입니다. 옛날에는 삼성 SDI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더 많이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가 일부를 더 떠갔었죠. 이번 결정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SDI는 지난해 1조 7천억 원대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미국 전기차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단기간 내에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 다만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SDI는 지금 ESS용 배터리 전원과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고니켈, 건식 공정 등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올해도 3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인데, 산업 특성상 투자를 중단하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초 유상증자도 거론됐지만 주주 반발을 고려해서 지분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SDI는 지난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면서 시장 논란을 겪은 바가 있고요. 시장 관심은 인수 주체에 쏠리는데, 업계에서는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가 전량 인수할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그룹 내에서 전자 부품 계열 지배력이 강화되고요. 전자는 반도체 중심 현금의 창출력이 높고 디스플레이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양사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2023년이었죠. SK 하이닉스도 9조 1천억 원대의 당기 순손실을 낼 때 돈이 없어서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R&D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서 돈을 빌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를 오히려 SDI로부터 저 정도 지분을 사는 것도 SDI 입장에서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나 서로 윈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미난 기사인데요. 보시면 코스피 5,600선 뚫는 날에 4,300 갈 수도 신중론 외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누군지 참 용감하다. 네. 그 용감하다는 얘기가 뭐 무모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야, 이럴 때 4,300 갈 수 있다라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누굴까? 네, 누굴까 궁금해서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19일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고쳤었죠. 네, 3.09% 오른 지금 5,677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전자가 19만 원에 마감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89만 4천 원에 마감한 하이닉스는 장중에 91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전자가 4.86 올랐고 하이닉스가 1.59 올랐네요. 반도체주의 랠리에 코스피가 7,900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나왔는데, 하나증권이 이날 향후 1년 코스피 상단을 7,900으로 제시했다고요. 지난달 초에 5,600을 제시한 지 한 달 만에 2,300 포인트나 올려 잡은 거고요. 반도체 투톱인 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순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자,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이 현재 반도체 업종의 주가 수익 비율이 이 PER이 6.7 배인데 반도체 순이익이 지금 2년 연속 증가했던 시기에 PER은 평균 12.1 배까지 올랐다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반도체 순이익에 해당 PER을 적용할 할 경우에는 또 74.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코스피 장기 기대 수익률은 43.1%, 그리고 코스피 고점은 7,870으로 높아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증권사가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근거로 코스피 전망치를 다시 썼고요. JP 모건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대폭 상향을 했고, NH투자증권도 7,300, 유한타증권이 7,100, CT가 7,000으로 눈높이를 올려놨습니다. 자, 반면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내린 증권사 리포트도 등장을 했는데, DB증권은 이날 전망치 밴드를 기존 4,500에서 5,500에서 4,300에서 5,700으로 수정을 했군요. 반도체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변동성 역시 커졌다는 판단에서이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전망 하단을 내린 리포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군가 했더니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강영기 연구원이었네요. 예. 강윤기 DB증권 연구원은 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진다면서,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도 느려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휴대전화, 노트북 등도 비싸지는 AI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이 또한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떠받치고 있는 대규모 AI 투자가 역설적으로 AI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최근 코스피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 2일부터 19일 코스피의 일간 변동성은 3.52%로 지난달 0.99보다는 약 4배 가까이 커졌네요. 코로나 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 3월 달에 일간 변동성이 4.21이었는데 이후 가장 높은 지금 월중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는 AI 수익성 논란과 맞물려 있고요. 전자와 하이닉스 등 이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의 40% 가량이 쏠린 상황에서 AI 관련 불안이 생길 때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은 저가에 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등 대변수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코스피 상승 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4.94% 오른 1160.71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급등세를 보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네요. 예, 어제 어떤 분이 어 "박 전무가 얘기했던 그 코스닥 상승은 언제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바로 오늘 5% 가까이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요거죠. 네. 반도체주 다음은 저희가 끌어야죠. 23 일까지 들고만 있어도 깜짝 선물이라고 돼 있는데, 어 2025년 결산 배당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배당주가 코스피 고공행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혜택 요건을 충족한 기업 다수가 배당 기준일을 2월로 잡으면서 시장의 시선이 기술주에서 배당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결산 배당 기준일이 2월인 상장사는 69개사로 집계가 됐고요. 한국이 2023년부터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서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서면서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에서 이듬해로 옮기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2 월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둔 기업이 15 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 54 개사로 급증한 데 이어서 올해는 주요 배당주 다수가 합류하면서 수급을 움직일 새로운 모멘텀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이달에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대표 배당주인 금융주의 결산 배당 기준일이 집중이 됐고요. 우선 신한지주의 결산 배당 기준일은 오는 20 일입니다. 기준일 2 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설 연휴 직전에 주식을 들고 있던 투자자라면 25년 결산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은행의 대장주 KB금융은 27 일이 배당 기준일로 1월 23 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한 주당 1,605 원의 결산 배당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같은 날이 기준일이며 8,690 원의 깜짝 배당 상향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한국금융지주 역시 배당 기준이 같습니다. 이거 좀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2023 년에 이 깜깜이 배당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연말자로, 12월 31 일이 이제 결산인 회사인 경우에 그 연말자로 주주 명부에 있어야 그다음 3 월에서 결정이 되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12월 31 일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냥 예측만 할 뿐이거든요. '작년에 얼마 배당을 줬으니까 올해도 얼마 배당을 줄 거야.' 예, 그래서 아니 배당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깜깜이 작년 배당을 보면서 예상을 하면서 할 게 아니라, 예, 배당 주총이 거의 다가오는 2월 말자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네, 그 25년 결산 배당을 줄 수 있는 걸로, 예, 고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결산 배당 기준일이 오는 20 일이고 어떤 기업은 27 일이고, 네, 그래서 작년 연말자로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을 받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배당 기준일이 바뀐 회사들이 벌써 아까 90몇 종목이나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69 개사, 69 개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작년 연말자로 이 주식 들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 배당이 안 나오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배당 기준일 날 주식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KB금융 뭐 신한 블라블라 해서 모두 배당 성량 25% 이상과 전년 대비 배당액 10% 증가 요건을 맞춘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이번에 분리과세를 해 주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까지 매수해 받은 배당금에는 분리과세 세율 14에서 30%가 적용이 되고, 배당 총액 2 0 0 0만 원 이하는 14%, 2 0 0 0만 원 초과해서 3억 이하는 20%,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올해도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원천 징수 없이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다. 뭐 등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지금 표에 보면 배당 기준일이 2 월인 주요 종목 현황, 이 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배당 기준일 신한은 20 일, KT는 25, KB금융부터 이 회사들은 27 일. 네. 요렇게 쭉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깐요. 보시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왜 이래 낮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 또 증시를 이끌어온 대형주들의 배당 기준일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하이닉스가 28 일,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공포로 기술주를 향한 경계감이 커진 만큼 배당을 노린 수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5,600을 넘어서면서 기존 주도주들을 향한 고평가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랠리 속에서도 배당주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폭이 커지고 주도주의 주가 부담이 높아진 구간에서는
배당주로 관심이 이동할 수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비중이 큰 주도주에서 이익을 실현한 뒤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 연휴 전부터 고배당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주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이고요. 지난 11월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와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는 각각 8.65, 9.56% 올라서 코스피 상승률 7.08을 웃돌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 기준일을 지나고 나면 배당락이 발생을 합니다. 예, 배당 기준, 네, 보통 그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아니라 그 기준일 날 주식이 있으려면 이틀 전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D1에 배당락이 발생하게 되죠. 예,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배당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스턴에서 전해드린 웜의 심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는 월요일 한국에서 웜의 심박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행복하고 건강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